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세권 소멸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5페이지죠. 자, 전세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하다가 전세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 이건 전세권에도 나올 거고 뒤에 가면 뭐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뭐 저당권, 질권은 물론 이제 우리 시험 안 보지만 저당권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모든 물권의 소멸론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의 소멸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우리 시험 보기 위한 거니까 그냥 이건 무시하시고요. 목적물이 멸실했다. 그냥 이런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좀 중요한 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라고 하면 모든 용익물권은 다 소멸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반 용익물권하고 전세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그 물권을 소멸하는 거고 더 이상 후속적인 조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 반환하고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성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용익물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담보물권의 성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혼동, 소멸시효. 근데 이 소멸시효는 사실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전세권에서는 다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는 얘기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특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만 남는다. 담보적 권능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경매라든지 수용 등에 의해서도 소멸하는데 또 전세권 특유의 소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인데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을 소멸 청구한다라고 하면 이건 형성권이에요. 바로 청구하자마자 소멸해버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소멸 청구는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용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용도에 쫓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소멸 청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세권자는 우리 민법 제309조에 의하면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그 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용법 위반으로 봐서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법 위반이 나오고 있죠. 그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관리수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도 용법 위반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설정행위로 전세권에 양도 금지했는데 전세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싹 봐도 한눈에 용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건드리는 게 이거죠. 목적물의 현상 유지 관리수선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관리수선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용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네가 용법을 위반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전세 목적물에 어떤 손실이 생기거나 훼손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제가 전세권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설명은 좀 길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용법 위반 시에도 전세권 소멸 청구권 행사에서 전세권은 소멸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8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소멸 통고죠. 자, 소멸 통고라고 하는 건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 통고 제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서로 간에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소멸 통고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요. 법정갱신이 된 경우 요거고요. 또 하나는요. 처음부터 약정을 한 겁니다. 기간을 정한 전세권이라도 쌍방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합시다라고 통고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시키자라고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걸 예를 들면은요.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라고 할 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상대방에게 전세권이면 그만합시다 라고 통고하는 거죠. 소멸 통고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사갈 시간 또는 전세금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통고 즉시가 아니라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소멸 통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됐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사용 수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현이 뭐 전세 목적물 전부가 멸실할 때는 어떤 사유가 됐든 그 전세권은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만 착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그대로 긁어다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을 때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부 소멸하는데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일부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거기는 뭔가 나눠야 될 게 있죠. 어떻게 나머지 일부 가지고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해야 되겠지만 잔존 부분만 가지고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부에 대한 소멸 통고를 하고 여기서 소멸 통고라고 하는 건 소멸 청구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소멸 통고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고 혹시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책임 있는 사유로 남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이지만 남의 물건이 멸실이 됐다. 그럼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은 가장 쉽게 하는 법이 뭐가 있어요?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이해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남음이 있으면 반환해 주겠지만 부족함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해야 된다. 이걸 무슨 뭐 법으로 정할 필요 있습니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일부 멸실 그 사유가 어떠하든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법조문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세 목적물에 전세권자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러고 법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 자체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다가 법조문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판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고 요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현 방법을. 자, 그래 다만 불가항력으로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부의 소멸을 통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통고가 아니고 당연히 전세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소멸 청구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전부 멸실과 일부 멸실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의 포기죠. 권리를 가진 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 포기가 절대적으로 본인에게만 귀속돼야 되는 일신 전속권이라든지 반드시 본인이 행사해야 되는 의무까지 수반되는 권리다라고 하면 포기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의 포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입니다. 전세권의 포기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의 포기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자신의 이 전세권에 혹시 저당권을 설정해냈다는 얘기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얻었었다. 그래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전세권을 포기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 얘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제3자,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전세권의 포기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자, 여기 문제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느냐,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로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을 급부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을이 용도에 쫓아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다가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전세금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전세금 돌려줄 때 을은 갑에게 목적물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이 교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줘야 될 게 몇 개란 얘기죠? 2개고 갑이 줘야 될 건 하나입니다. 2개가 다 들어오는 것과 갑의 전세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을이 둘 다를 제공했을 때 갑도 전세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게 387페이지죠. 자, 이 경우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을은 목적물 반환 제공하고 또 말소 등기 서류도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 그럼 한쪽은 줬는데 한쪽은 안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한마디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자는 전세권을 담보물권처럼 활용해서 이때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전세권은 그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전세금이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전세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 인도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된다. 부동산 인도, 말소 등기 서류에 필요한 서류 두 가지죠. 교부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2개 주고 여기는 하나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판례 보시고요. 자,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경매 청구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여기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요. 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 요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체될 때는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경매, 물론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기라는 임의 환가 특약도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세권이 소멸했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될 때 그때 전세권에 부여되는 효력이 뭐냐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도 둘 다 합의로 다른 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보다는 임의환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기선 지체된 때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일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적물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통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서 거기로부터 우선 변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을 빌려준 금전 채권 같은 게 있으니까 저당권 실행하지 않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경매가 될 때 그냥 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겠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용익물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익물권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준 건데 이게 일반 채권하고 똑같이 일반 재산에 대해서 배당에 참가하는 거,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과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라는 얘기죠. 문제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전부를 전세 잡은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가진 자. 이렇게 돼서 3층의 단독주택 건물인데 여기에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대. 여기는 주인이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입자들 들어왔는데 여기에 전세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권이 여기 있는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그런데 요 부분만 분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 경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권은 없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 1번, 2번, 3번인데 4번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다. 그럼 이거 다 경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민법상 표현이 조금 이제 좀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거기 맨 밑에 보니까 문제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이 지금 나올 겁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인데 여기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는데 일단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나오니까 이 학설 같은데 이거를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보지 마시고 우리 판례는 청구할 수 어떻게 한다?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식 시험은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의 답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답이고 내가 생각해도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정답이다. 그러니까 학설은 대립을 하기 때문에 소수설, 다수설, 통설 이렇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럼 그건 객관식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돼요? 대법원 판례는 누구든지 따르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판례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렸다가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어요. 담보 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담보 물권자 등이 경매를 실행할 때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우리 389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다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실행했을 때. 그리고 전세권과 저당권은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한다. 요거 잘못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설정 등기 선후가 아니라 전세권과 저당권을 비교할 때는 성립한 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해보면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고 네 번째 정이 전세권자 이런 부분에 조금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A가 저당권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만약에 A가 맨 밑에 있는 A가 경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보다 정의 전세권이 우선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죠. 그럼 경매 신청한 저당권보다 이 전세권은 더 빠른데 이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소멸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빠른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에 의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면 전세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파산하게 되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갑이 파산했다 그런 얘기죠. 전세권자는 별채권을 갖는다. 왜 별채권을 갖냐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처럼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들한테 야 니들 경매할 거 빨리빨리 경매해서 받아갈 거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은 파산관제인이 나한테 내놔.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내가 나눠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선 변제권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는 앞에서 봤던 거지 않습니까?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강제 집행 못한다고 아까 그랬죠. 네, 그래서 다른 전세 목적물보다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의무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38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해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건물이라고 한번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 이거는 토지의 전세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으면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적물에 갖다 붙인 물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붙인 물건들이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일체가 된 이 물건은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물건은 독립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는 저 물건은 원래 물건의 일부에 갖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저건 부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부합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붙이기는 을이 갖다 붙였지만 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독립성이 있는 이 물건은 을이 붙였으면 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세권자는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물. 이거는 당연히 갑건이니까 부속물은 을이 필요하면 뛰어갈 수도 있어요. 을이 뛰어가려고 하면 갑이 야 그거 나한테 팔고 가라고 해서 갑이 여기다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수 청구를 갑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이 또 이거에 대해서 갑 네가 사라라고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사라라고 하려면 이 물건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경우에 네가 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권이 그때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이거 나 뛰어가기 불편하니까 네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속물이냐? 무조건 다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다든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인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청구할 때는 이런 거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럼 이 부합물은요. 부합물은 을이 갖다 붙였지만 갑의 물건이 됐고 가치 증가가 현존하게 되면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부속물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일종의 형성권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 단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 그 부속물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 전세권 설정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소멸했든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소멸했든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유익비라고 하는 건 목적물 유지보수 관리, 이거는 필요비에 해당하고 목적물 가치 증가에 지출한 비용, 이거 유익비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법 제309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익비에 관해서도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요거 지출에 의해서 가치 증가가 넘어갔네요.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의 규정이라 배제하는 거 가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비에 관해서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익비는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하느냐, 여기서 이 물건이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사람 누구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세권에 관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